안녕하세요. 이 밤새 TV입니다. 오늘은 제7회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기출 보건 문제와 예상 문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지게차 작업장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백레스트 2. 오버헤드 가드 3. 브레이커 4. 핑거보드. 답은 3번 브레이커죠. 브레이커는 지게차 작업장치는 아니고 포크레인, 굴삭기 작업장치의 종류입니다. 1번의 백레스트는 포크 뒤쪽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적재 화물이 운전자 방향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고요. 오버헤드 가드는 작업 중에 낙하할 수 있는 물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구조물이고요. 4번의 핑거보드는 포크를 걸거나 고정하기 위해 캐리지 전면에 부착된 철판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인칭 페달이 장착되지 않은 지게차의 종류는? 정답은 1번 전동형 지게차고요. 인칭 페달은 브레이크와 클러치 기능이 통합된 페달로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저속에서 정밀한 조작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칭 페달은 엔진형 지게차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과 3번, 4번 디젤 엔진형, LPG 엔진형, 가솔린 엔진형 지게차에는 인칭 페달이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형 지게차에는 인칭 페달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3번 지게차에서 포크를 상승시키기 위한 레버 조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리프트 레버를 뒤로 당긴다. 리프트 레버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조작 레버고요. 앞으로 밀면 포크가 내려가고 몸쪽으로 당기면 상승합니다. 정답은 2번. 포크를 상승시키기 위한 레버 조작 방법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리프트 레버를 뒤로 당긴다입니다. 4번. 지게차에 포크 대신 버킷이 부착되어 모래나 곡물 같은 흐트러지기 쉬운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작업 장치는? 1. 스키드 포크 2. 힌지드 포크 3. 하이 마스트 4. 힌지드 버킷. 정답은 4번 힌지드 버킷이죠. 힌지드 버킷은 포크 대신에 버킷이 부착되어서 모래나 곡물, 소금 같은 흘러내리거나 흐트러지기 쉬운 자재를 적재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작업 장치입니다. 1번의 스키드 포크는 포크 상부에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상하로 이동을 하고 목재나 휴지, 시멘트 등 화물의 미끄러짐이나 낙하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2번의 힌지드 포크는 지게차 포크를 상하로 경사지게 만들어서 원형이나 원목 형태의 화물 운반이나 적재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 장치고요. 3번의 하이 마스트는 포크가 높이 상승하도록 2단 마스트로 설계된 작업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 지게차를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한 절차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을 바로 보면 4번인데요. 레버는 중립으로 놓고 시동 스위치는 오프로 하고 다음 사용을 위해 키를 꽂아둔다라고 했는데요. 키는 꽂아두지 않습니다. 레버 중립은 맞고요. 스위치 오프도 맞는 말인데 키는 꽂아두는 게 아니라 빼둬야 된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1번 지게차를 가능한 평탄한 장소에 주차한다. 2번 경사지에서는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포크를 완전히 지면 쪽으로 내린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할 때 포크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가? 정답은 2번입니다. 포크의 높이는 지면에서 20에서 30cm 정도 띄우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20에서 30cm를 유지한다.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지게차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작업장에 조명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으면 전조등이나 후미등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조명시설이 충분히 있더라도 전조등이나 후미등 점등은 반드시 점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번과 2번, 4번을 보면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할 수 있음을 주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죠. 작업장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주변에 작업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 천천히 운전한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 화물 하역 작업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마스트는 수평으로 하고 포크는 수직으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트는 수직이죠. 마스트는 수직, 포크는 수평으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하역한다. 이렇게 바꿔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인데요. 지게차를 천천히 주행하여 적재할 장소를 확인한 후에 하역한다. 맞는 내용, 맞는 설명이고요. 적재할 장소에 도착하면 속도를 감속하고 하역할 장소 앞에 정지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적재 화물의 붕괴나 파손 등의 위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겨울철에 연료 탱크의 연료를 가득 채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정답은 1번이죠.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되어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앞전 시간에 작년 12월 마지막 회 기출 문제였다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겨울철에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는 결로 및 수분 방지.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엔진 오일이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겨울에는 점도가 낮은 윤활유를 사용한다.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2번과 3번, 4번은 모두 틀린데요. 점도 지수가 작으면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도 적다라고 했는데, 점도 지수가 클 때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의 변화가 작습니다. 점도가 다른 두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이거는 잘못된 사용법이고요. SAE 번호가 낮을수록 점도는 높다라고 했는데, SAE 번호가 낮을수록 점도는 낮습니다. SAE는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인데요. 엔진 오일을 점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SAE 40, 겨울철에는 SAE 20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1번 겨울에는 점도가 낮은 윤활유를 사용한다. 그리고 4번 SEA 번호가 낮을수록 점도는 낮다 라고 봐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11번 기관에서 실린더가 마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1번 응력 분산인데요. 응력 분산은 엔진 오일, 즉 윤활유의 기능이고, 실린더가 마모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실린더가 마모가 되면 밀봉작용이 불량해져서 2번 윤활유가 누출될 수 있고요. 3번 윤활유가 누출되면 압축 효율도 저하되고, 4번 엔진 출력도 저하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디젤 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진 윤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1. 압송식 2. 비산식 3. 비산 압송식 4. 흡입식. 정답은 1번 압송식이죠. 두 번째 체크하는 문제인데요. 디젤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윤활 방식은 압송식인데, 압송식은 입력식이라고도 하고요. 오일 펌프로 오일 팬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을 흡입 가압해서 각 윤활부에 강제로 구비하는 방식이고요. 비산식은 커넥팅 노드 대단부에 있는 주걱을 이용해서 오일을 윤활부로 뿌리는 방식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엔진 윤활 방식은 압송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 기관 정비 작업 시 엔진 블록에 찌든 때를 깨끗하게 세척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1. 엔진 오일 2. 솔벤트 3. 에탄올 4. 냉각수. 정답은 2번 솔벤트입니다. 솔벤트는 도료나 잉크, 세정제, 페인트 희석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액체인데요. 엔진에 찌든 기름때를 세척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용제입니다.
정답은 2번 솔벤트가 되겠습니다. 14번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인 경우만 나열된 것은? 정답은 2번 압축 행정과 동력 행정입니다. 4사이클 행정 엔진은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을 해서 1사이클을 완성하는 엔진이죠. 이때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혀있는 상태인 것은 압축 행정과 동력 행정 또는 폭발 행정일 때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라디에이터의 구비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죠.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작을 것. 이게 적절한 내용이고요. 2번과 3번, 4번은 모두 부적절한데요. 공기의 흐름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는데요. 큰 게 아니라 작아야 하고요. 부피가 크고 무거울 것 했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이죠. 부피가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4번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작은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엔진 과열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높을 때라고 했는데요. 엔진 오일의 점도 지수가 높은 것은 엔진 과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엔진 과열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전에 2번 정도 둘러봤기 때문에 기문만 확인해 보면 2번 워터펌프의 벨트 장력이 느슨할 때, 3번 냉각수 양이 부족할 때, 4번 라디에이터 코어가 규정 이상으로 박혔을 때 모두 엔진 오일 과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7번 디젤 연료의 연소 과정 중 불이 붙어있는 실린더 내에 신규로 분사되는 연료가 화염과 만나 바로 연소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은? 1. 착화 지연 기간, 2. 화염 전파 기간, 3. 직접 연소 기간, 4. 후기 연소 기간. 정답은 3번 직접 연소 기간이죠. 직접 연소 기간은 제어 연소 기간이라고도 하고요. 불이 붙어있는 실린더 내에 신규로 분사되는 연료가 화염과 만나서 바로 연소가 되는 기간입니다. 나머지 착화 지연 기간, 화염 전파 기간, 후기 연소 기간, 이 내용도 앞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8번 기관의 머플러, 소음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1.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 배기소음을 줄여준다. 2. 배기가스의 압력을 감소시켜 배기소음을 줄여준다. 3. 머플러가 손상되면 배기소음이 커진다. 4.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 정답은 1번이죠. 머플러, 즉 소음기는 소음을 줄여주는데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춰서 줄여주고요. 또 배기가스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소음을 줄여줍니다. 1번에서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온도를 낮춰서 배기소음을 줄여주고요. 3번 머플러가 손상되면 배기소음이 커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카본이 쌓이면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배기가스가 백색으로 배출될 경우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윤활유의 연소. 배기가스의 색은 윤활유가 같이 연소될 경우에는 백색, 흰색의 배기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 연소일 때는 흑색의 배기가스가 나오고요. 완전 연소일 때는 4번, 완전 연소일 때는 무색으로 나옵니다. 20번 다음 중 건설기계 엔진에 사용하는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 주행 중 등화장치에 전류를 공급한다. 2. 주행 중 발생하는 전기 부하를 담당한다. 3.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4. 주행 중 점화장치에 전류를 공급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축전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3번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를 담당한다. 요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엔진 시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1번과 2번 주행 중에 중화장치에 전류를 공급한다. 주행 중에 발생하는 전기 부하를 담당한다. 이것도 역할은 맞는데 중요한 역할은 기동장치의 정기적 부하 그리고 엔진을 시동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 종지 전압은 1. 12V 2. 10.5V 3. 9V 4. 7.5V 정답은 2번 10.5V인데요. 방전 종지 전압은 방전 한계 전압이라고도 하고요. 12V용 납산 축전지의 방전 종지 전압은 10.5V다.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용량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2번입니다.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용량은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2배가 되고 용량은 그대로 됩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문제인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3번 전기장치의 퓨즈가 끊어져 새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또 끊어진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교체한다. 2. 구리선으로 교체한다. 3. 철사로 교체한다. 4. 전기계통의 고장 부분을 찾아 수리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퓨즈가 끊어져서 교체했는데 또 끊어지면 고장 부분을 찾아서 수리를 해야 하고요. 1번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교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용량은 항상 전격 용량을 사용해야 하고요. 2번 구리선으로 교체한다. 3번 철사로 교체한다. 이거는 모두 틀린 내용인데 철사로 교체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잘못된 것은 1. 전류를 발생시키는 스테이터 2. 전류를 공급하는 계좌 코일 3.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키는 다이오드 4.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하는 브러시 정답은 2번 계좌 코일이죠. 계좌 코일은 직류 발전기의 구성 요소고요. 교류 발전기의 주요 구성 요소 5가지 로터, 스테이터, 브러시, 정류기 또는 다이오드, 발전기, 조정기 이 5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 4번은 교류 발전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실드형 예열 플러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예열 시간이 짧다인데요. 예열 시간이 길다입니다. 예열 플러그식 예열 장치에는 코일형 예열 플러그와 실드형 예열 플러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열 플러그가 특징이 있는데요. 실드형 예열 플러그는 병렬로 결선이 되어 있고 히트 코일이 가는 열선으로 되어 있고 히트 코일이 보호금속 튜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예열 시간이 길고 내구성이 좋고 예열 플러그 저항기가 필요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1번 보면 히트 코일이 가는 열선으로 보호금속 튜브 속에 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열선이 병렬로 결선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죠. 예열 플러그 저항기가 필요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클러치 페달의 유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클러치 페달의 유격은 링기지 로드로 조절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과 3번, 4번은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클러치 페달이 작거나 클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격이 2번, 유격이 크면 클러치 디스크가 빨리 만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격이 큰 경우가 아니라 유격이 작은 경우에 그렇고요. 3번 유격이 작으면 변속 충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격이 클 때 변속 충격이 발생하고요. 4번 유격이 작을수록 변속이 부드럽고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격이 작으면
발열 증가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이 되고 미끄러짐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4번은 모두 틀린 내용이고요. 1번 클러치 페달 유격은 링기지 로드로 조절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7번 토크 컨버터 구성품 중 스테이터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오일이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토크 컨버터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서 엔진의 회전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고 저속 시 토크를 약 2, 3배로 증대시켜서 부드러운 출발과 가속을 돕는 장치인데요.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 중에 스테이터는 돌아오는 오일의 힘을 조절해서 토크 증폭과 효율 향상을 돕는 장치입니다. 리액터라고도 하고요. 오일의 흐름을 바꾸어서 회전력을 증대시켜서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건설 기계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지게차가 커브를 돌 때 좌우 바퀴의 회전수에 차이를 두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장치는? 정답은 1번 차동 기어 장치죠. 차동 기어 장치는 지게차가 코너링을 할 때 또는 커브를 돌 때 좌우 바퀴의 회전수의 차이를 조정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장치, 차동 기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종감속 기어 장치는 변속기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속도는 줄이고 힘은 키워서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가 2번의 종감속 기어 장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9번 브레이크 장치에서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과도한 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엔진 브레이크의 사용은 브레이크 장치에서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니고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때 조치사항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조치사항이고요. 베이퍼록 현상은 과도하게 1번,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브레이크액이 4번, 브레이크액이 과열되어서 압력 3번, 압력 전달이 불량해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현상을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면 브레이크 반복 사용을 자제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엔진 브레이크의 과도한 사용은 베이퍼록 현상에 발생하는 원인이 아니라 엔진 과열이나 엔진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유압장치의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오일 탱크 내부 점검은 오일을 모두 비워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상 점검 항목은 될 수가 없고요. 1번에 오일 누유 점검, 2번에 오일 양 점검, 4번에 오일의 변질 상태 점검은 일상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31번 유압장치에 유압유가 과열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유압 유량이 과다한 경우라고 했는데 유압이 과열되는 원인은 유압 유량이 과다한 게 아니라 유압 유량이 낮을 때, 부족할 때입니다. 1번에 릴리프 밸브가 닫힌 채로 고장난 경우, 오일 냉각기에 냉각빙이 오손된 경우, 오일 누설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유압유가 과열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유압유의 점도가 높을 때도 과열될 수가 있고요. 유압 회로 내에 필터가 막혔을 때 이렇게 5가지 경우에 유압유가 과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커먼 네일식 디젤 기관의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는 가속 페달 센서라고요. APS라고 하고요. 가속 페달에 밟는 양을 감지하는 센서이고 운전자의 가속 의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ECU로 보내고 ECU는 이 신호를 기본으로 해서 연소 분사량과 연소 분사 시기를 제어합니다. 1번을 보면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는 운전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센서이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2는 센서 2를 감시하는 센서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3은 연료 온도에 따른 연료량 보정 신호를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인데요. 3번 센서는 가속 페달의 위치 정보를 감지해서 전달을 역할을 하는 센서입니다.
4번 가속 페달 포지션 센서 1은 연료량과 분사 시기를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예열 플러그는 전기장치의 구성 요소고요. 1번의 유압 펌프는 유압 발생 장치, 릴리프 밸브는 유압 제어 장치, 유압 실린더는 유압 구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 오일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라고 했는데요. 오일의 온도는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관계가 별로 없고요.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오일량이 너무 많거나 적을 때, 그리고 펌프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때입니다. 2번과 3번, 4번 오일량이 과다할 때, 오일량이 적을 때, 펌프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때, 이때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5번 복수의 유압 작동기가 2개 이상의 분기 회로에서 유압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는 밸브는? 정답은 4번 시퀀스 밸브죠. 시퀀스 밸브는 순차 밸브라고도 하고요. 압력 제어 밸브의 일종이고요. 복수의 유압 작동기가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각 유압 실린더나 모터의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밸브가 시퀀스 밸브 또는 순차 밸브가 되겠습니다. 36번 유압 모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입니다. 유압 모터는 펌프에서 발생된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기기인데요. 유압 모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 관성력이 크다고 했는데 관성력이 큰 게 아니라 작고요. 2번 저속에는 적합하나 출력당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출력당 힘이 좋습니다. 출력당 소형 경량이고 큰 힘을 냅니다. 3번 가동 시에도 운전이 원활하다 했는데요. 가동 시에는 운전이 곤란하다입니다. 나머지 특징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37번 유압 장치에서 쇳가루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만 나열된 것은? 정답은 2번 필터와 스트레이너입니다. 유압 장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일 여과기를 사용하는데요. 오일 여과기 부품 중에 필터와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필터는 작은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이너는 큰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답은 2번 필터와 스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38번 압력 제어 밸브 중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열려서 작동하는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는 리듀싱 밸브라고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가 일정한 조건이 되면 밸브가 작동해서 감압 작용을 하는 게 감압 밸브 또는 리듀싱 밸브이고요. 나머지 압력 제어 밸브, 릴리프 밸브, 순차 밸브, 무브화 밸브 등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일정 조건이 되면 열려서 작동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유압 기호 중 공기 유압 변환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정답은 1번. 1번의 그림이 공기 유압 변환기입니다. 2번은 단동 솔레노이드이고요. 3번은 단동 실린더, 4번은 오일 탱크입니다. 40번 다음 중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총 종류 수는? 정답은 1번이죠. 건설기계의 종류를 모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건설기계는 총 26종인데 특수 건설기계를 포함하면 총 27종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건설기계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라 구조 변경 검사 사유이죠.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13가지인데요. 1번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2번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3번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모두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등록 말소 사유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42번 건설기계 등록 변호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대여 사업용 차량은 주황색 바탕에 청색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주황색 바탕에 청색 문자가 아니라 검은색 문자입니다. 검은색 문자. 1번 관용 차량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재질은 알루미늄 재판을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표시 내용은 건설기계의 용도와 기종번호, 일련번호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3번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검사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는가? 정답은 4번 20일입니다. 구조 변경 검사는 구조를 변경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6번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차량 신호등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 황색 등화의 전멸입니다. 황색 등화가 전멸할 때는 다른 교통이나 또는 안전 표지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등이고요. 2번 적색 등화의 전멸. 적색 등화가 전멸할 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는 적색 등화의 전멸이고요. 나머지 황색 등화와 녹색 등화는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7번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라고 했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행을 하면 되고요.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이런 경우에는 일시정지 대상이고요. 3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서행해야 할 장소고요. 4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것도 서행을 해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8번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아래 내용을 보면 단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가 가능하다. 이 단서 조항도 한번 잘 읽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긴급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긴급 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라고 했는데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 자동차도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되고요. 중앙선 침범도 안 되고 속도도 준수해야 되고요. 끼어들기 금지 위반도 안 됩니다. 1번과 2번, 3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1번을 보면 긴급 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교차로에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는 우선 통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차폭 제한 표시입니다. 양쪽의 화살표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고 2.2m라고 되어 있죠. 차폭 2.2m 제한 표시가 되겠죠. 2번 차 중량 제한 표시는 왼쪽 하단에 5.5톤 영문자 T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5.5톤 차 중량 제한 표시고요. 3번 차 높이 제한 표시는
위아래에 화살표가 있고 3.5m 돼 있는데 3.5m 높이 제한 표시고요. 4번 차간거리 확보 표시. 화살표가 가운데 양쪽으로 향하고 있고 50m가 표시가 되어 있죠. 차간거리 50m 확보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C급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C급 화재는 전기성 화재죠. 전기 화재 발생 시에는 전기 절연성이 있는 수화기로 수화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2번 포말 수화기를 사용하여 질식 수화한다 라고 했는데 질식 수화는 B급 화재이죠. 포말 수화기를 사용해서 질식 수화하는 방법은 B급 화재고요. 3번 물을 이용하여 냉각 수화한다. 이거는 A급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4번 금속 화재 전용 수화기를 사용한다. 이거는 D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하인이희의 안전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환경적 요소입니다. 환경적 요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하인이희의 안전 이론에서 안전 3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리적 요소, 그리고 기술적 요소, 그리고 교육적 요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53번 근로자나 중장비, 건설물 등이 넘어지는 전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적당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 집안 상태 점검이라고 했는데요. 집안 상태 점검하는 것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1번과 2번, 4번을 보면 전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닥에 미끄럼 방지제 설치, 그 다음 조도 개선 또는 조명 개선이죠. 조명이나 조도 개선. 4번 지게차 안정도 유지. 이 세 가지는 전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연사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사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작업자 발의 협착이라고 했는데요. 연사기는 주로 손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발이 협착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1번 비산하는 입자, 3번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감, 4번 회전하는 연삭 숫돌의 파손. 1번과 3번, 4번은 연삭 작업을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사고와 관계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안전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서 외관이나 디자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안전보호구의 외관이나 디자인도 고려해서 양호해야 합니다. 1번 품질이 양호하고 작업하기 편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사용이 간편하고 손질이 편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착용이 용이하고 보호 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산업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주의표지입니다. 산업안전표지의 종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이렇게 있죠. 2번과 3번, 4번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는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해당이 되고요. 주의표지는 산업안전보건표지에 없습니다. 57번 다음 그림에서 산업안전보건표지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위험장소 경고표지이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다가 노란색 바탕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위험장소 경고표지가 되겠습니다. 1번의 고온 경고표지는 화살표가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아래에 온도계가 있고요. 저온 경고표지는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온도계 모양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매달린 물체 경고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8번 동력 공구 사용 중 정전이 된 경우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퓨즈가 단선인 경우 구리선으로 임시 조치한다라고 했는데요. 퓨즈는 전격 주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리선이나 철사선으로 연결하면 안 되고요.
1번 사용하던 공구의 전원을 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작업장 내 전원 스위치를 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다시 전기가 복구되었을 때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위치나 전원을 끄는 거고요. 3번 퓨즈의 단선 유무를 점검한다. 이것도 정전이 된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벨트 취급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벨트의 회전을 정지시킬 때는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이런 지문이 자주 보이는데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키면 안 되고 동력을 차단한 다음에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1번 벨트는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것도 유의사항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벨트를 교환할 때는 회전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한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벨트에 기름 등이 붙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화재의 유형에 따른 수화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D급 화재의 분말 수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D급 화재는 금속성 화재이고 금속 화재 전용 수화기를 써야 합니다. 1번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니까 물을 사용해서 소화할 수가 있고요. 2번 B급 화재는 유류성 화재니까 포말 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그리고 분말 소화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번 C급 화재는 전기성 화재이죠. 전기성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할론가스 소화기 그리고 분말 소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 3번은 모두 소화 방법이 잘못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4번의 D급 화재는 금속성 화재이기 때문에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7회 기출문제 복원과 예상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 제8회 예상문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